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건 내 거.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화를 폭식하면 절대로 좋은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많죠. 많아요. 자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 말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도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드네요. 내 인생의 마지막 대화를 누구랑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생애 마지막 대화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협상, 협상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졌고 또 변호사라는 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 세바시 강연에도 여러 번 얼굴을 노출했던 분인데 유지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지연입니다. 협상 바이블 저자 류지연 변호사고요. 이번에 신간으로 대화의 밀도라는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로 기업의 협상 자문 그리고 대화,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문가, 변호사 이런 이 두 직업이라고 할까? 네네. 대화처럼 약간 뭐랄까 좀 감성적인 단어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대화의 밀도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셨는지. 사실 오랫동안 이제 협상 전문가로서 이제 협상 자문들, 교육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결국 협상이 좋은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관계는 결국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관계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를 주제로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제 인생의 잊을 수 없는 대화들, 서초동 변호사의 인생을 바꾼 대화들을 대화의 밀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책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따뜻하고 좋은 느낌의 그리고 인사이트들도 있고요. 물론 아주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푸근하고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대화라는 우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좀 특별하게 좀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좀 우리가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긴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대화 공포 유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챕터에서 저희 책에서는 대화 공포 유발자들의 유형을 몇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유형이 있군요. 네, 첫 번째는 대화 폭식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화 폭식증. 네. 뭐 마구 막 마구 대화를 말을 막.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좀 그랬어요. 점심 시간이 1시간이고요. 점심을 먹으면 1시간 중에 55분 동안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본인만. 업무팀의 나머지 변호사들은 5분을 우리가 쉐어합니다. 저한테는 한 1.5분에서 2분 정도만 할애가 되고요. 점심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막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예. 이거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얹힐 것 같고 사실은 그 점심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약속도 잡고 막 그랬었어요. 좋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화를 폭식하면 절대로 좋은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많죠. 많아요. 자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 말든? 제가 보기에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그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대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했을 때 가장 좋게 나를 평가하는 대화의 비중은 3대 7이다. 내가 7이 아니고 듣고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7 정도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했을 때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제일 좋은 피드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내가 기준으로. 3 정도 3 말하고 정도. 7을 좀 맞습니다. 말하게 하면 네. 내가 좋은 대화 네, 상대자가 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3대 7 정도가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 5 정도만이라도 지키자. 내가 구범준 PD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는 안 되죠. 거의 저일 9 정도 얘기하셔야. 지금 이런 시간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 그렇죠. 인터뷰가 아니고 그러면 한 50% 이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가지는 말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대화에 있어서 최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대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떠들썩했던 거의 대한민국을 양분시킬 정도로 떠들썩했던 논란 중에 한 개가 깻잎 논란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이거는 엄청난 큰- 정치적 이슈보다 더 그래요? 핫했어요. 그게 뭐 이제 뭐 어떤 연인인데 상황? 이성에게 깻잎을 떼줄 거냐 말 거냐 뭐 예를 이런 들면 거죠. 이런 겁니다. A가 있고요. A의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또 다른 이성. 예, A, B가 있고 연인이고 C가 있는데 이 C가 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깻잎을 못 떼고 있어요. 그때 A는 그걸 도와줄 거냐? 도와줄 거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 거냐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에 대한민국 양분화 됐단 말이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나는 뭐 굳이 도와주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깻잎 역시- 정도는 알아서 역시- 떼먹어라. 역시 현명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떼줘야 된다, 떼주지 말아야 된다. 그 근거는 이거다 저거다 막 이야기를 해요. 답이 없는 얘기죠. 다 사실. 필요 없어요. 음. 그냥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대화를 볼 때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에서 어떤 문제만 피곤하죠. 보면 이거 누가 맞고 내가 맞고 네가 맞고를 계속 따지려고 들어요. 근데 말끝마다 맞네 틀리네를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맞은 것만 다 자기가 주장하지. 맞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들어보면 지가 맞아. 여러분들 대화에 있어서 설득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는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시비비를 가리시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십시오. 그러면 시시비비 잘 가려줍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대화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한 개다. 이거 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네, 내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대화 공포증 유발자들의 언어를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그들이 즐겨 쓰는 3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이런 패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뭔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하고 그게 부정하고 아니고 하는군요. 이 말이 항상 따라와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것도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는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패턴을 달고 삽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네.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고 라고는 말을 또 달고 살아요. 무시. 그냥 상대방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말을 툭 해버리면 맞아요. 상대방이 대화에서 상대방이 아니 내가 기껏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르겠고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됐고 됐고. 두 번째는 무시고요. 그 세 번째가 피디님 말씀하셨던 됐고. 이 됐고랑 나는 모르겠고는 또 다르군요. 또 달라요. 됐고는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그건 하지 마. 됐고. 더 말하지 마. 아예. 첫 번째 패턴 부정.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패턴 무시. 나는 잘 모르겠고. 세 번째는 아예 됐고. 단절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네. 난 모르겠고 됐고 요거 이 세 개를 계속 번갈아서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가 공포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네요. 반성이 되네요. 언젠가 그
모 기업의 강연회에서 세바시가 기획한 강연회에서 구글의 조영민 실장님이랑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에서는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대화의 규칙이 있는데 그렇죠. but이라는 표현, 그러나 아니면 그런데 이런 표현 절대로 안 쓰는 게 대화의 규칙이다. 그래서 and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렇고 그리고 라는 말을 쓰면서 상대방이 대화할 때 겁에 질리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대화의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이미 상대방을 기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아니면 단절시키는 그런 대화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 그러네요. 네. 대화의 숙취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대화의 숙취.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숙취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막 아프고 그런 것보다 대화의 숙취가 더 심하다. 악영향이죠. 아.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악영향. 다음 날까지도 진짜 너무 머리 아프고 괜히 이 사람하고 기분 나쁘고 대화했다.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말을 섞어보면 재미가 없고 그 사람은 내 말 무시하고 단절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대화의 질이다. 그렇죠. 특히나 둘이서 만났을 때 대화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저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변호사 일을 하면 네. 의뢰인이 이런 대화 공포증 유발자면 되게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뭔가 팩트를 얻기도 어렵고 네네. 대화 자체도 스트레스고.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과의 대화의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패턴도 잘 맞아야 되고 맨날 뭔가를 요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증거 자료는 던져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거 의뢰인이 이건 난 모르겠고 됐고 이러면 변호사님 이야기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대화라는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겠다 싶어요. 네. 대화를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대화의 밀도란 책, 여러분 나를 나답게 하는 말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네. 이 책을 쓴 어떤 배경이나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저는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일이 더 잘 되고 관계도 발전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저희가 서초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20년 넘게 살아오고 나서 결국 이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대화가 제대로 통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스타트업 창업을 했다.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것도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벽이라고 표현하죠. 벽. 저 사람이랑 어떻게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대화로 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40입니다. 진짜요? 네. 대화 중에 허언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허언. 그건 병이죠. 네. 40을 뒤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던 대화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코로나 한참일 때 글을 썼어요. 하나 궁금한 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을 한 건데 대화라는 게 사실 일상의 빈번히 자주 계속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걸 기록하시나요? 어떻게
네, 저는 책을- 기록을 너무나 좋아하고 제 나름대로엔 좀 패턴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빨리 기록을 해야 될 때는 카톡을 씁니다. 카톡에 구범준 PD님과의 대화 중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제 스스로의 류재현에게 보낸 기록을 위해서. 짧게 남길 때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에버노트라는 앱도 있고 기록과 관련된 옛날 앱들이 있잖아요. 사람이야 에버노트 얘기하는 거니까. 훅 들어오시네요. 기록과 관련된 앱들이 있지 응, 응,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금 더 한 예를 들어 5문장 정도 더 쓸 때는 5문장 이상 쓸 때는 그런 앱에 기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기록 앱에 기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언제 쓰세요? 기록을 언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요.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기록이군요. 먼저 하는 일이 기록을 하고 책을 씁니다. 아니, 9시부터 예를 들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일찍 와서 7시 반부터 이메일에 로그인을 하는 순간 저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빨리 끝내고 좀 책을 써야지. 절대 안 써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기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네. 이 책에 보면 대화의 복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나는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뭐 그런 뭐 필요한 뭐 아이디어나 뭐 회의에 이런 건 기록하는데 일상적 대화를 복기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해야 우리가 대화로부터 인사이트 뭐 그게 책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대화의 복기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세돌 프로 구단 그렇죠. 바둑이 복기가 복귀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세돌 프로 구단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배웠던 케이스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 프로 구단과 알파고가 이제 맞붙었잖아요. 맞붙었을 때 그때 뭐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에릭 슈미트 그 당시에 구글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가 이기든 이거는 인류의 승리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처음에 첫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내리 이겼고요. 이제 세 번째 판 끝나고까지 이세돌이 그날 저녁에 했던 것이 뭐냐면 복귀입니다. 진 것에 대해서 진 복기를 것에 대해서 계속했다. 아마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일 동안 3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판에는 이세돌 프로 구단의 가족들도 다 왔었는데요. 세 번째 판부터는 가족도 못 오겠습니다. 너무 좀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근데 세 번째 판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복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네 번째 판이 인류가 알파고를 이겼던 마지막 판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바둑에 있어서 최고의 프로도 항상 진 바둑까지도 복귀를 하는데 우리의 대화, 우리의 설득 과정, 우리의 협상 과정들도 일상에서 좀 복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창하게 각을 잡고 뭐 컴퓨터로 정리하는 그런 복귀 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하자. 그리고 퇴근길에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하자. 그러면서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고 잘 됐던 대화도 한번 떠올려 보고 그죠? 오늘 구피디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무척 대화의 질이 되게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작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안 됐던 협상도 분석을 해보는 거고 그 김 대표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좀 잘 될 듯 했는데 왜 안 됐지? 사실 이런 것들이 습관이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1년, 2년, 3년 지나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걸로. 저기 바둑도 그렇고 뭐 협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복귀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화를 복귀해? 이건 조금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아 대화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대화 자체를 시작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네. 요새 뭐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서 콜포비아라고 하죠. 그 다톡이나 뭐 그렇죠. 이렇게 무슨 뭐 요새 슬랙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소통이 톡으로 돼요. 아주
성해요. 이 앞에 있는 직원이 나한테 턱으로. 와서 말하지 않고 톡으로. 어떻게 좀 대화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대화의 공포가 주로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거나 싸하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거나 이럴 때 이제 대화 공포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화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서만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서만. 인정이 없으면 절대로 제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대화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한 가지 습관 중에 한 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5분 전에 오늘 그 사람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까를 고민하고 가는 그 습관. 나랑 대화할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좀 칭찬하고 먼저 인정해줄까? 인정해 줄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고 PD님 만나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 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오늘 PD님 어떤 부분을 먼저 인정해 줄까. 그 습관 한 개가 사실 관계의 질을 다르게 하고 그게 대화를 달리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정이라는 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돼요. 상호성의 원칙. 제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쟤를 인정해준다. 아하. 내가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도 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쟤를 무시한다. 두 번째 인정과 관련된 특징은 상대방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욕구인 거예요. 나 혼자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할 때 인정해주는 습관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화의 오프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패턴으로 넘어가는데 주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누님이시고 지금 외국계 기업 원래 외국계 기업의 그 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도 이제 아주 커리어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인데 2018년도에 이제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강남에서 점심을 먹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 제가 저는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딱 했던 첫 마디가 보통 이제 류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협상 바이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이 이제 막 나온 책이 상황에서 이제 막 나왔어요. 제 첫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 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 친구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를 이끌 것인가.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미 저는 너무나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이 오프닝 한마디로. 그 누님의 오프닝 그 한마디로. 누님의 오프닝 한마디로 이 대화는 이미 좋아졌어요. 나도 오늘 그랬어야 되는데. 유변 대화의 밀도 베스트셀러 저자 유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첫 문장, 첫 5분이 대화를 결정짓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리고,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그 5분을 위해서 딱 만나기 5분 전에만 약간만 고민을 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좀 상대를 인정해주고 인정할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인정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하지는 않는데 그치,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시그널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하긴 뭐 이렇게 친절하게 뭐 상대를 인정해주면 또 상대도 움직여지는 법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팁은 상대를 인정할 거 하나씩 꼭 찾아가라.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대화를 좀 두려워한 나머지 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보고처럼 그죠? 이렇게 좀 뭔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내가 막 방어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좀 강한 모습을 먼저 어필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욕구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좋은 대화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 이제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어식 네. 대화법과 음. 고래식 대화. 저는 이전부터 저는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고래 같은 사람. 고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고래하면은 왠지 뭔가 좀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 푸근하고 그리고 뭔가 묵직하고. 묵직하고. 음.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무섭진 않은 것 않고, 같아. 뭔가, 친근하고. 아. 뭔가 나를 해칠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저는 사실 그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고래 오래전부터 같은 사람. 해왔는데 서초동 바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상어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호사로서의 네네네. 업에 충실하다 보면 그 업계가 다 그렇고 음. 또 치열한 분쟁을 다루다 보니까 공격해야 될 거, 방어해야 될 거, 상대방이 찌르기도 하고 그걸 막아야 되기도 내가 찌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더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상어식 대화법이군요. 그게 상어식 대화. 예.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코너에 밀어넣고 그걸 공격하고 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근데 상어식 대화법을 매번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말 자체가 포악해요. 포식자적인 대화를 해요. 일상의 대화에서도 일상에서. 술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을 짓궂게 놀리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막 웃고 즐기고 그 사람은 완전 쫄아 있고 그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 사실 이거는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언어폭력이라고. 언어폭력. 심각한 폭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래식 대화법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까? 그럼 고래식 대화법의 어떤 모습 특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어식 대화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불만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식 대화법, 고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누구를 끌어내리거나 누구를 공격하지 않아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인 스스로 잘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연결의 대화를 나누죠. 서로 인정해주고 먼저 이야기를 경청하고 막 대화의 시간을 폭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바닷속을 유영하는 고래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 방식의 대화가 저는 일상에서 좀 필요하다. 근데 제 현실적인 솔직한 고민은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제가 고래식 대화를 하면서 정작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상어식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그럴 그런 수 일이 있을 것 있었어요. 제 딸 선율이가 이제 2학년이거든요. 많이 컸네요. 많이 이 학년. 컸죠. 선율이 2학년인데 하루 종일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선율이가 보고 싶었는지 일터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선율이 생각이 났어요. 저녁 늦게 왔어요. 그날도 한 9시 반 이 정도에 이제 집에 왔는데 선율이에게 이제 반가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동생이랑 막 싸우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이 저한테 딱 포착된 거예요. 딱 고래로 들어갔는데. 고래로 딱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싫어하는 제가 부모로서는 너무 보기 싫은 그런 행동을 하고 첫 번째 마디가 선율이한테 고함을 쳤어요. 그 애가 놀래가지고 울더라고요. 와이프도 당황해요. 왜 하루 종일 애가 너 그 당신 보고 싶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고래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대화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 그리고 또 그런 이런 경험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네요. 그래서 그날은 선율이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걸 지켜보는 선율이 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싫었어. 왜 그래? 왜 그 첫 마디로 고함부터 시작해? 여러분 고래와 상어를 잘 상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고래인가 상어인가를 문득 자문해야 그죠? 야 이건 되게 되게 효과적인 어떤 효과적인 시각화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제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 고래식 대화법 상어식 문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도 고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높은 자존감과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그 기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또 역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좀 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쵸. 어떤
그 내공이, 어떤 내공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죠. 우리의 한번 목표, 대화 지존의 목표의 상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뭐는 유지연 변호사의 이제 일상의 스토리들, 거기서 있었던 대화들을 통해서 좀 얻어낸 인사이트나 메시지들이 이 책에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독자들이 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피드백 받았을 스토리가 때.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출간 기념을 어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출간 기념회 아주 뭐 한 10,000명 정도 왔다고. 경찰 추산 10,000명. 예, 어제 출간 기념을 했는데 그 제일 좋아했던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입니다. 저랑 와이프가 좀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 다 그렇죠. 뭐. 동교동에 12평짜리 투룸에서 전세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빌라는 거의 30년 된 빌라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우리 결혼식 2주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셔틀 타고 홍대 내리셔서 저희의 이제 신혼집에 동교동으로 오셨는데 딱 오시자마자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12평의 그 큰 방 하나, 그다음에 옷방 하나, 그다음에 부엌 겸 교실 그게 끝이거든요. 그걸 딱 보신 건 거죠. 우리도 아무 말 못했고 장인 장모님도 아무 말을 일단 못 하셨던 거예요. 그때 보통 되게 사위의 이제 능력과 그때 부의 정도를 저는 내신 처음으로 평가하지.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위로서는 좀 저랑 아내는 사실은 원래 원룸 생활만 하다가 투룸이 뭐 그렇게까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처음으로 잘못하면 되게 민망해질 수도 있겠다.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장모님이 이제 그 쭉 이렇게 주위를 보시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사람이 제일 귀하네. 이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이건 진짜 장모님의 대화 스킬이 거의 그 고래시네요, 고래. 2013년 이야기예요. 딱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값지다. 귀하네. 귀하다.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장면. 그때 입으셨던 그 빨간색 드레스, 거기 문 앞에 계셨던 좁은 그 발판,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제가 추구하는 고래식 대화법이 아닌가. 우리 사위에게 평생 각인된 그렇죠. 하나의 만약에 대화 거기서 문장. 장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신혼집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거든요. 할 수 있죠. 그랬으면 사실 제가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몰라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더라도 좀 멋없게 좀 여기가 초라하다라는 걸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처는 안 받게. 상처 받아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상처는 안 받게 뭐 시작은 뭐 이렇게 초라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거의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이 아직도 두고두고 기억나요. 그래서 역시 우리 사이가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이제 귀한 사람이 되고 지금 그거보다 좀 넓은 집에서 조금 살고 있습니다. 네네. 어머님이 보시면 네. 자, 이거 너무 좋은. 여러분 이 책에 이제 그런 문장들이 들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협상의 기술, 뭐 협상 바이블, 뭐 세바시 강연, 뭐 인생 질문, 우리 세바시 인생 질문에서도 이제 많은 공감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얻으셨는데 이 협상 스킬도 결국 대화의 하나의 한 종류잖아요. 큰 범위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저 사람은 또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게 이제 협상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땐 정말 대화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유 변호사님만의 어떤 대화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대화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고 상대가 만족해야 이게 성공적인 대화, 그쵸. 성공적인 협상입니다. 나만 욕구를 충족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그런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다. 그래야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3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하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그 사람의 욕구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 속에 맥킨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속이 맥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컨설팅 회사 이름 맥킨지 출신이라는 것을 좀 자기가. 알아봐달라. 자신이 자기가.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대화에는 없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맥킨지에 있을 때 뭐 이러면서 그렇게요. 그 단어는 좀 포착을 해야 돼요. 예, 예리한 시선으로.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OT 때 너는 뭐 어디 출신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니? 고향이 어디니? 물어보잖아요. 뭐 저는 뭐 어떻다 저렇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음마 아파트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 음마 아파트. 저는 이렇게 생각. 아니, 음마 아파트가 뭔지 저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 저게 무슨 화법인가.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할 때마다 음마 아파트가 등장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오기 전까지 뭐 A라는 아파트에서 그럼 내가 A라는 아파트, 지방에 있는 A라는 아파트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음마 아파트에 산다는 거를 좀 약간 자랑스럽게 그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대화 속에 3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에는 강력한 욕구가 묻어난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비용이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포착해야 돼요.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대화를 한다면 네. 그걸 좀 반복해야겠군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내 대화 속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 그게 뭐 시기별로 다를 수 있죠. 근데 항상 일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질문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초짜 판사들과 아주 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결정적으로 역량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증인 신문을 할 때 드러납니다. 판사들의 역량이 드러날 때.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증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증인, 지난 3월에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한 적이 있나요? 있죠. 아니요. 그랬을 때 증인들은 안심을 하고요. 지켜보는 변호사들도 안심을 합니다. 다 준비했던 질문. 사실관계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yes, no는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의 어떤 부장판사나 좀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질문의 패턴이 달라요. 증인, 지난 3월에 이런 행동을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걸 했냐? 그럴 때 변호사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증인도 갑자기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렇죠? 변호사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이런 열린 질문, 오픈 퀘스천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거기서 뭔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할까봐 마음이 콩닥콩닥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판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상대의 니즈를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들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질문의 패턴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의 패턴은 why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why. 왜를 물어보는 이 질문의 스킬이 실제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의 니즈, 욕구,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들을 툭 드러내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잘 말하고 싶은데 또 감정이 앞서는 경우는 지금까지 배운 뭐 대화의 이런 스킬이랄지 팁이랄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감정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에 있어서 감정이 그렇게 확 앞서면 저는 대화를 그때 좀 잠시 좀 접어두라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보내드리고 싶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는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네네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예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내가 톡을 이렇게 할 때 예를 이걸 들면 언제 보내라? 제가 토요일에 갑자기 구피디님께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급하진 않아. 근데 안 보내면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딱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 보내는데 그 막상 받아보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주말에 보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월요일 오전 9시로 카카오톡으로 감정을 좀 정리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딱 보내두면 훨씬 더 그 정리 과정에서 감정도 좀 골라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실수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메일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약 메일. 그렇죠. 이메일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톡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하시다가도 예를 들면 일요일에 밀린 업무를 하시다가도 보통 이메일은 전부 다 월요일 오전 9시로 아니면 9시 반 뭐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데 그때 카카오톡도 같이 그렇게 예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근데 뭐 막 대화에서 감정, 특히 뭐 나쁜 감정들이 빨리 이렇게 막 대응해서 쏴 붙여야 되고 싶은데 그때 한 템포 참으셔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겠죠. 그때 그냥 발송하고 나면 그냥 발화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항상 밀려오는 후회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참으셔도 그 감정은 조금 누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글로 한번 정리해서 예약으로 발송하는 것도 일상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대화하기에는 뭐 내 감정이 너무 막 복잡하다거나 뭐 너무 막 지쳤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피디님 어떻게 하시나요? 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나아지더라고요. 농구를 뭐 매번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죠. 뭐 농구를 한다거나 뭐 뛰거나 하면은 괜찮죠.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제 굴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굴로? 굴로. 나만의 원래 굴. 그 맹수들이 좀 상처 입으면 굴로 들어가서 맞아요. 그런 나만의 굴이 좀 저는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막바지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계속 월화수목금토 계속 돌아가는데 본인만의 굴을 가지고 본인만의 패턴으로 잘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꾸준히 자기 패턴대로 쭉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막바지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쫓기거든요. 그때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하루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바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일요일에도 공부해야지. 아니면 밤에도 11시, 12시면 집에 가고 다음날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주에 그렇게 너무나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독서실에. 이런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이게 전략적 쉼이 없는 사람. 전략적 쉼이 나만의 없는 사람. 굴을 확보하고 내 대화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에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 말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인데요. 이 대화도 잘하려면 전략적으로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말에 담긴 힘, 가장 뭐랄까 우리 관계나 혹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말은 뭘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비장의 뭐랄까 문장. 아까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한 애 같은
그런 힘을 주는 말은 뭘까요? 저는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언어. 나는 너를 교회 믿는다. 나가세요. 이건 되게 나는 당신을 믿는다. 상대방에게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 그게 다른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불신이 생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사실은 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동기를 뺏기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실은 나는 널 믿어. 뭐 이런 직접적인 문장일 수도 있고,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뭐 이런 것들. 네. 하긴 그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뭘 못했어, 실패했어, 낙방했어. 그러면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 붙들 수 있어. 맞아요. 뭐 화이팅!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상대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챕터가 나오는데 맞아요. 괜찮아 이런 한 괜찮아. 말이 네. 얼마나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6년간 롱디 연애를 했어요.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 네. 서로 많이 떨어져 있었군요. 저는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몬트리올에 있었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나서 아내는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원했던 대학을 졸업하고 6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아내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와 이제 결혼도 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장인 장모님은 아내가 사실 생물학 그리고 면역학 쪽을 전공을 하고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기를 약간의 희망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장인어른님께서 했던 한 마디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 이번엔 장인어른이군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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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었대. 더 이상의 그런 더 이상의 뭐가 없지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낳고 양평에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자주 놀러 가는데 양평에서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장인어른. 그때 사실은 아내가 공부도 그때 꽤 잘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대로 또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뭘 아셨던 겁니까? 속상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셨냐고 부모로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딸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친구는 그냥 머리에 있는 말을 툭 내뱉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딸의 결정에 대해서 믿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뭔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냥 그 믿음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라는 말로 이제 알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 한마디가 그 딸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편은 뭐 대화하다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고 보니까 망친 거야.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경우 되게 빈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망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대화에 뭔가 망치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는 뭐라고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대화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대화가 아니라도 뭐든 망치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긁는 상처를 내는 그런 표현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고 나면 상대방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 아, 이미 실수했구나. 그때는 사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어요.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성급함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성급함. 성급함. 시간에 쫓기면 대화는 항상 실수가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을 못 찾고 그냥 탁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좀 망쳐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건 100% 대화는 망쳐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면 상대방도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좋은 말 나올 타이밍에도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망쳐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쫓기지 말자. 그리고 먼저 이 대화에 있어서 저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초반에 느끼게 만들어주죠.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이게 망쳐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지 않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대화가 망쳐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대화를 망치면 이제 사과하기 늦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사과가 필요한 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전하는 대화. 이럴 때 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과라는 게 한 사람의 그릇과 자존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과를 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어. 그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어떤가, 어허.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가를 이 사람이 고래인가 아니면 멸치인가가 멸치 사과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군요. 드러나죠. 고래의 사과법은 어떤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합니다. 사과를 하면 지는 것 같거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야, 그래 내가 잘못 안 그렇죠. 쳐다보면서 사과를 안 하거나, 안 하거나 사과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사과를 하면서 변명을 대거나 뭉개거나 막. 사과를 하면서 네 탓을 하거나 어. 이런 모습은 이 친구가 자존감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 뭔가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져버린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진문맥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사과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사과문을 쓸 때 저는 항상 그걸 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분석도 하지만 대화적인 관점에서 담백하게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가 아니면 여지를 남기면서 변명의 문장들을 다는가. 담백하게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못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과문이 있는가 반면에 사과를 하면서도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달아요. 하고 싶잖아 우린 욕구가. 항상 그 꼬투리를 달아요. 어.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툴 거면 다투고 사실관계를 사과를 하면서 왜 그런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사과의 의미도 전달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다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과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이게 막 100% 악이나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잘못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대부분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의도치 않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에 우린 사과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뭐 우리가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좀 토를 달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인간적으로 지금 그 말 자체 굉장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였군요. 그냥 그냥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실수했네. 다음번에 좀 잘해볼게. 딱 미안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끝인데 계속 토를 달고 근데 조건을 달고 이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하면 그죠? 예를 들면 늦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늦었을 때 보통 내가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빨리 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미팅이 늦게 끝나서 강변북로를 탔는데 사고가 지금 났고 차고 맨날 늦을 때마다 계속 뭔가 계속 토를 달아요. 그러면 신뢰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쿨하게 사과하겠습니다. 또 안 달고. 그래서 그 말이 그 책이 있어요. 쿨하게 사과하라. 사과를 하려면 담백하게, 담백하고 네네. 명료하게. 명료하게. 네. 우리 대화에도 뭐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우리 유 변호사님한테 좀 배울 때처럼 좀 여러 가지 스킬, 뭐 팁, 노하우, 뭐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대화라는 게 뭐 아주 포멀한 공식적인 대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흐름대로 또 이렇게 서로 나눈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다 지키기도 어렵고 네. 또 마찬가지로 상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저는 뭐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건데 좋은 관계, 좋은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 사람 혹은 뭐 그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초동에 이혼 상담을 오신 커플들을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단점만 이야기해요. 단점만 보는 거지, 단점만 보이는 거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점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죠. 피디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단점밖에 없는 사람인 거고 그 말은 단점만 바라보고 있는. 근데 저는 제 동생의 결혼식 축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70점짜리다. 100점짜리 사람은 없다. 70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점수다. 높은 점수다.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몇 년에 걸쳐서 힘든 모든 과정을 겪고 상장을 했다거나 엑시트를 했다거나 그런 팀들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점짜리의 단점, 30점의 30%의 단점만 바라보면 이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 대화는 나쁜 이 대화가 될 대화도 수밖에 나쁜 없는 거죠.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바라보는데 맨날 그 사람 단점만 바라보고 헐뜯어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대화, 좋은 관계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70점짜리. 그 사람의 70% 장점을 바라보면서 살자. 30%는 서로 보완하고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자.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게 기본적인 관계와 대화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얘기 들었다고 또 상대랑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뭐 난 모르겠고 됐고 쓰는지 상호식 대화법을 하는지 이것만 바라보면 네. 이게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의 긍정, 뭐 나만의 강점을 봐라, 장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대화 상대, 관계 상대도 그 사람의 긍정성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생애 마지막 대화를 한다면 누구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 대화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이런 질문을 또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 인생의 마지막 대화를 누구랑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일종의 그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랄지 그쵸. 마지막 그걸 임종할 때 임종할 때 그 곁에 누가 그 있으면 대화가 좋겠나. 무엇이 어떤 내용이고 누구와 했으면 좋겠냐. 이게 상당히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인데. 물론 그 임종은 가족들이 지키니까 보통은, 뭐 자신의 네. 배우자랄지 자녀들이 되긴 할 텐데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 저는 제가 한 2년 전 이제 2년이 좀 안 됐는데 아버지를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중년 남성이라 그런지. 근데 이제 막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말이 탁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나요, 저희 아버지랑. 혹시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셨는데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약간 손에 제가 손을 잡아서 했더니 손을 이렇게 힘을 주시긴 하셨죠. 대화를 하신 거네요. 이게 짧아요.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음. 이렇게 그때 대화했던 그 아들인 저는 살아가기 전에 아버지를 대했던 그 아들하고 상당히 다른 사람이죠. 뭔가 좀 따뜻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고래가 됐던 마지막 대화. 그지 마지막 대화는 그런 걸 상상하면 이 질문은 되게 묵직하네요. 묵직하네요. 그럴 수 있다면 생애 마지막 대화는 아내와 하고 싶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근데 결국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평가는 그 누구도 아니고 아내가 하는 평가가 저는 평가자로서 평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정말 일상부터 해서 모든 대화들을 함께 하면서 저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아내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애 마지막 대화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오늘 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생애 마지막 대화는 누구와 할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화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인 유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대화의 밀도와 품격 아주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저는 어떠셨습니까? PD님과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오늘 특히 대화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밀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화 밀도가 아주 아주 빡빡했다. 쫀쫀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대화의 내용이었다고 제가 감히 자부하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의 밀도라는 이 책 서점에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네, 유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